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숨진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이게 이번 공습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결국엔 이란이 강경파 모즈타바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선출한 배경 우선 뭐라고 봐야 할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빨리 권력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하메네이 지금 이렇게 사망한 이후에 그다음에 지도부조차도 지금 괴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빨리 결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왜 하필 모즈타바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찌 보면 그간 모즈타바가 어떤 특별한 직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만요. 실제로는 물꼬리 권력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특히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신정 정치 체제와 혁명 수비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느냐가 현재 이란의 정치 체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결국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모즈타바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미국이 가장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런 구조, 즉 신정 정치 체제와 혁명 수비대의 결합.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모즈타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번 선출은 개혁이라든가 협상 이런 것보다는 강경 노선, 체제 결속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나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란은 더 철저하게 저항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는 굉장한 지위에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모즈타바가 방금 전에 보면 물꼬리 권력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 내에 모즈타바의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봐야겠습니까? 좀 보면은 왜 모즈타바가 될 수밖에 없느냐를 보면은 이란 혁명이 또 1979년에 이제 혁명이 발생을 한 거죠. 네. 팔레비 왕조를 대체한 팔레비 왕조의 그런 세습 체제를 거부하면서 혁명이 이뤄졌고 그리고 그런 혁명 정신 중에 하나는 세습 체제가 아니라 바로 근본주의 원칙에 기반한 신정 체제로 유지가 되어 왔었던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인 여기 모스타바도 사실상은 그림자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가 지도자로 후계자로 지명하진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란의 혁명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차기 지도자로 지명됐던 라이시가 2024년에 이제 헬기 사고로 사망이 되고 나서 이후에 대체할 만한 후계자가 없었던 그런 상황 하에서의 이 그림자의 어떻게 보면 실세를 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이 특히 혁명수비대와 굉장히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정보기관과의 권력 부분과 굉장히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후계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혁명 수비대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라고 할 만큼의 이란의 혁명 정신과 맞지 않은 그런 후계 지도자가 구축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즈타바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승인을 받지 않은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 공식 발표에 대해서 트럼프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란의 핵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항전 의지를 굳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강경파가 계속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같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생각했던 이란의 핵 문제 를 해결하는 거와는 점점 거리가 먼 인물이 지금 등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게 지도자와 관련돼서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의 그럼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라든지 입장 변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하메네이에게 가해졌던 참수 작전이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도 또 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뭐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참수 작전을 전담하는 것은요. 솔직히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거는 트럼프 발언을 봐도 정확히 나와요. 트럼프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내가 지도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염두했던 사람들이 사라졌다. 예. 네. 그 자기가 지도자로 염두였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자기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는 추구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요. 과연 하메네이를 공격할 때와 같은 그런 수준의 정보 수집이 지금도 가능할 것이냐가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모즈타바 측 자체도 아마 태세가 많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참수 공격에 노출이 됐고 성공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숙이 은닉을 하고 그다음에 지휘 체계도 집중보다는 분산된 지휘 체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어떤 참수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일하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렇다면 지휘 효율보다 생존을 중시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참수 작전의 성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런 참수 작전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란이 지휘 체계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전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은 계속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 있던 미 공군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잇따라서 한국을 떠난 이런 정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요격 무기들이 중동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당연히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그 전에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요격 무기라든지 미군의 그 자산이 일부 수송기를 통해서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의 이 한미 연합 방위 체계 부분에 영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우리의 더 중요한 관심인 거죠. 네. 이거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미군의 그러한 자산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거점 지역으로서 여기에 그 배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가져가는 그런 순환용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서 정말 배치시킨 얘를 빼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동이 했다 한다면 직결체로서 순환용으로서 사용됐던 요격 무기가 반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네. 예. 한편 압둘 칼렉 압둘라 UAE 대통령 비공식 고문이 SNS에 글을 썼는데요. 내용이 천궁2 요격 미사일 30발을 신속히 보내준 한국에 감사하다. 한국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천궁2 요격 미사일이 정확히 어떤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미국이 지금 요격해서 저층 요격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팩3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과 같은 개념의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마하 4에서 5까지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고도 20km까지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하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저층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패트리어 팩3는 요거보다는 조금 고도가 높습니다. 팩3 원래 기본형이 한 30km 정도까지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최신 나온 그 팩3 MSE라는 최신형이 있는데 이거는 50km가 넘어가요, 고도가.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에 해당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천궁2를 제일 아래 깔아놓고 그 위에 팩3, 그다음 팩3 MSE,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이제 LSAM이라는 국산 또 요격 체계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전 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으로 보호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UAE에는 아시다시피 10대의 포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이 포대 한 개당 아마 이제 그 32발 정도의 미사일이 이제 탑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대 하나에 저 미사일 발사 차량이 4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차량 한 대에 8발의 미사일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32발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레이더와 같이 세트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게 2022년에 이제 계약이 됐는데 이미 그 10대 중에서 2개의 포대가 작년까지 들어갔어요. 작년 말까지 들어가서 지금 한참 이제 실전 위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제대로 요격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있었는데 의문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모든 요격 미사일들이 한 91% 정도의 요격 성공률을 보였는데요. 이 천궁2는 96%의 성공률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사실은 가장 최신으로 개발된 그 미사일 요격 체계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만큼 그 최신형인 만큼 그 성능을 과시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결국 UAE에서도 긴급하게 수송기를 보내서 이 미사일을 더 받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명중률이 좀 굉장히 대폭 개선된 이런 무기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저층 요격 무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무기들과 비교해서 이 천궁2가 어떤 점이 더 좋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뭐 비교를 하자면요, 이제 소위 그 이런 국가들 중에서 이 소위 서방권의 국가들, 나토 표준 사용하는 국가들 중에서 이 미사일 방어 체계 독자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뭐 페이트리어트 팩3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네이비 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비 슬링 살짝 고도가 우리보다 높은데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보통 뭐 아이언돔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아이언돔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그건 포탄을 방어하게 돼 있고 마하 4, 5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이언돔은. 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자, 일단 갖는 가장 큰 단점은 지금 이번에도 보셨듯이 굉장히 우수하고 최첨단인 그런 센서들과 이런 프로세서들이 장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요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요. 가격대가 사실은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 페이트리어트 포대, 물론 페이트리어트가 이제 요격 고도가 좀 더 높고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페이트리어트 포대에 비해서 한 뭐 제가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절반 뭐 이렇게 이하 수준. 절반 이하 수준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게다가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 자체가 또 이렇게 빨리 무기 체계를 생산을 하고 또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무한정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뭐 야근, 잔업 다 마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문화의 바탕을 해서 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들을 지금 어느 정도 생산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UAE 이후에 사우디,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지금 각 10개 포대씩을 주문을 했고요. 네. 아마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해서 중동이나 기타 국가들에서 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나라 무기가 이 이란 전쟁으로 성능이 입증되면서 우리나라 방산업계 위상이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란 같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선 좀 우려가 되는 점도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궁2 같은 경우는 공격 미사일이 아니고 방어용 미사일인 거죠. 예.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고 앞서서 이제 양호욱 위원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미사일 공격과 드론 공격을 히트킬로 직접 거기에 충돌하면서 방어망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이런 전쟁에 우리가 유럽 그 중동 국가들이 천궁2를 구매한 것 자체가 이란과의 관계에 불안정 요소로 발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그러한
그 무기 체계를 수입한 국가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샀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방어에 기반한 무기 체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란도 지금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중동에 있는 미군 시설 쪽에 이제 공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정밀 타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란도 딱히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러시아도 지금 이번 전쟁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란 하면은 중국, 러시아, 또 북한, 시리아 이런 국가들과 전략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특히 이란,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항상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줬던 도움을 받았던 그런 국가들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좌표 제공이라든지 뭐 중동 지역의 주요 미군 기지 시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건 뭐 충분히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거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우리의 그런 안보 상황과 고려해 본다면 지금 북한이 또 러시아와의 그런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의 러시아가 나중에 향후에 그런 불안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북한한테 도움을 그런 측면에서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란은 또 개전 초기에는 계속 이제 탄도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쐈었는데 요즘에는 그 빈도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이게 장기전을 대비하려는 의도일까요? 이 의도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그 실제로 발사대와 기타 미사일 수가 정말 줄어들어서 네. 그래서 쏘지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방공망이 완전히 뚫린 상태에서 그래서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이란을 유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야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에 띄는 족족 지금 격파가 되고 있고요. 제가 잠깐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장대한 분노 작전, 이 작전 계획이 보면은 최종적인 목표야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거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집중하고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사실은 레짐 코어션, 그러니까 이 레짐을 압박하는 네. 그런 이제 작전 성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군사력 무력화가 중심인데 이미 미사일 발사대는 대부분 거의 파괴가 됐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0여 개가 넘는 미사일 발사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00개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예.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능력이 없으면 못 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자, 지금 섞어 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섞어 쏘기가 아니라 아껴 쏘기 할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대로 장기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좀 전략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다 써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역시 뭐 비슷한 아껴 쏘기와 비슷한 맥락인데 그 생존이 가능한 그 이동식 발사대 위주로 이제 병력을 재편하고 네. 그 다음에 웬만하면 자폭드론을 더 많이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재편을 하다 보니까 소위 발사에 필요한 작전 템포가 굉장히 늦어졌을 가능성.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지금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발사가 늦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는 기존의 무차별적인 굉장히 광란의 그 포격을 통한 반격보다는 이제는 관리된 소모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황도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서 그닥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저장고를 공습을 했는데 그 공격 규모가 미국이 사전에 통보를 받았던 것보다 훨씬 커서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가를 좀 자극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유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받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따른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유시설에 대한 폭격의 규모가 생각보다 높아져서 결국에는 지금 $100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까지도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원했던 그런 작전
전술에 미국이 말려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정유시설 파괴에 대한 대응으로 또 이란이 주요 중동 산유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보복 공격을 해서 폭격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유가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그런 급등에 대한 부담이 미국에 전가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이란이 원하는 식으로 소모전으로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에 미국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 이런 사항을 전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사건으로 좀 미국과 이스라엘 간 동맹에서 균열이 생겼다라고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좀 과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작전이 어떻게 개시됐나를 생각을 하면은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작전에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지금 작전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부 지역의 작전이라든가 혹은 참수 작전은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냥 거의 절대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미국의 최근에 했던 예를 들어서 연합작전의 사례에서 이 정도로 외국 군대에게 권한을 주고 맡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냉전 이후에는 정말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작전을 수행한다는 거는 이미 이 모든 설계를 사실은 미국이 하고 있고 이 전쟁의 공동 설계자가 이스라엘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충돌은요, 동맹의 붕괴라기보다는 작전을 확장하는 속도, 그다음에 그 범위에 대한 그런 양측이 서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긴장이다. 근데 이런 정도의 긴장은 솔직히 두 개의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같은데 영국과 미국 간의 그런 미묘한 긴장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너무 통상적인 모습이다. 저는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이란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격을 지금 계속 주고받는 교전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동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서로 난타전에 그냥 가까운 지금 전쟁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네. 더욱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정유 시설뿐만 아니라 담수. 굉장히 중동에서는 담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민간인에 대한 그런 피해가 건물이라든지 공항 시설에 대한 이런 피해뿐만 아니라 담수라든지 정유 시설에 대한 파괴로 인해서 지금 석유비가 내린다, 산성비가 내린다라고 할 만큼의 이란과 중동 전 지역에서의 민간인들이 받는 피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중동 국가들도 그동안에 참던 것이 결국엔 GCC의 걸프 국가들이 참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걸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앞서서도 이 전쟁이 시작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란의 핵 문제였던 네. 거죠. 이란에 지금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나오는데 저기에서의 지금 농축을 이란이 60%까지 했고 이게 90%까지 농축이 올라가면 핵무기화가 되는 건데 60에서 90%까지 올리는 데는 수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기존에 갖고 있던 미사일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결합이 되는 지점까지는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거죠. 핵국가로의 임계점에 임박했던 이 시점에서 공격이 진행이 된 것이고 이거 관련돼서 지금 외과적인 타격을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 하고 예. 나서 지금 올해도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주요 시설 이게 타겟을 한다 할지라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기존의 우라늄 농축을 한 저장 시설은 굉장히 지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거
해소가 됐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에서 실질적인 농축 우라늄을 해체하거나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결국에는 특수작전 팀이 들어가서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의 핵 무력화를 위한 그런 작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게 특수부대가 투입이 된다면 좀 지상군 병력이 이란 영토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또 지하 시설 이런 데 보관이 돼 있을 텐데 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그 통제를 들고 들어가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군 파견이나 특수작전을 지상군 파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게 엄청난 규모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특수작전의 가장 핵심은 그 템포, 얼마나 빠른 템포로, 그 다음에 작은 병력만 갖고도 딱 외과 수술적으로 그걸 딱 제거해서 올 수 있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미 막 특수작전 부대가 아니라 막 여러 정규군 부대까지 동원되고 대규모로 들어가게 되면요, 작전 템포가 느려지고, 그렇게 느려지면은 이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사실 이제 북한 경우라든가 이란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핵물질 확보하는 그런 훈련들을 특수부대가 해오긴 했습니다. 예. 해오긴 했는데, 자, 문제는요, 이번 경우에 만약에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그걸 물리력으로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특수부대 투입보다요, 정말 위치가 어딘지 알면은, 자, 이번에 미사일 재고량도 좀 못 쓰게 만들듯이 그냥 아예 어차피 지하시설이나 이런 데 거기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꺼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아마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특수작전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그 모든 조건들이 빨리 퇴출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 있는 양도 적정량이고,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만약에 파견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확보하더라도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반드시 물리적으로 들고 나오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규모도 굉장히 작은 부대가 빨리 들어가서 처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